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국민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정부가 있기에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한 정부와 조국이 없을 때가 있었다. 일제 식민강점 이후 강점된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한국민의 열망은 1919년 3월 1일 대대적인 만세 시위운동으로 폭발했다. 3.1 만세운동은 전국 곳곳에 번져나가고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사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한 곳으로 집결되자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 최고기관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대두하게 됐다. 임시정부 수립 논의는 3.1운동 계획과 더불어 시작됐고 1919년 3월과 4월 사이에 국내외 각처에서 모두 8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연해주 대한국민의회정부, 국내 한성의 임시정부, 그리고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추고 수립된 임시정부였다. 세 곳의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통합을 추진했다. 이윽고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둔다는 원칙에 합의를 이루면서 1919년 9월 11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상하이는 1915년 이후 정치적 망명자들의 직결지였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국제도시로서의 이점이 컸기 때문이었다. 상해는 이제 어떤 그 정치적, 경제적, 즉 유럽의 선진 문화와 아시아의 그 전통 문화가 만나는 그런 또 교차점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유럽 국가의 동북아시아 침략의 어떤 그 교두보 역할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상해는 당시에는 조계라고 하는 그 상해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었던 셈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했다. 조계지는 서양 열강들이 중국에게서 강제로 얻어낸 구역으로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이러한 조계지는 미국과 영국의 공동조계, 프랑스 조계지, 그리고 외탄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프랑스 조계지는 독자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여 정치 망명객들에겐 훌륭한 활동 근거지이자 은신처가 됐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동양의 중심적 국제도시로서 세계 정세의 변화와 국제 정보 획득이 용이해 국제 정치 활동에 아주 적합했다. 이렇듯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표방했다. 통합 상하이 임시정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를 선임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행정기관인 국무원을 두고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법무부, 군무부, 교통부 등을 두고 각 부의 총장과 차장을 선임했다. 그리고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을 두었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상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정부로 출범했다. 이 중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제정해 국가의 기틀을 세워나갔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이를 통치함.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은 입법 기능과 국정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각종 동의권과 정부에 대한 비판 및 감시 기능이 임시의정원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임시의정원 의원은 30만 명당 1명꼴로 선정됐는데 23세 이상 중등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가 있었다. 또한 의정원의 활동은 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활동은 각 회의록에 빠짐없이 기록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내 독립운동을 지도하고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밀 행정조직을 마련했다. 그것이 교통국과 연통제다. 임시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것은 국내에 있는 동포들을, 즉 국민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은 못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조직을 만들어서 간접 통치, 원격 통치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연통제입니다. 국내에 도지사나 군수, 면장까지 직접 선임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임시정부의 지시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임시정부에 전달하게 하고 그것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독립운동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정부가 국민을 만나고 국민을 연결하는 것. 이 당연한 일이 일제강점하에서는 불가능했다. 연통제에 따라 국내 각 도, 군, 면에 비밀 행정기관을 두어 국내외의 정보 수집과 분석 등을 맡게 했다. 연통제는 시행된 지 1년 만에 전국 각지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는데 함경북도 경흥에서 시작해 의주, 인천, 충주를 거쳐 충청북도 보은에까지 이르렀다. 연통제가 시행된 각 지역을 연결하던 교통국은 함경남도를 시작으로 평양, 신의주를 거쳐 강원도와 이천까지 분포돼 연통제 활성화를 위한 교량적 역할을 담당했다.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무역회사 이룡양행. 아일랜드인인 조지 엘쇼우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국을 생각하며 자신이 경영하는 이곳 2층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내주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영사관의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에 단동 교통부를 설치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연락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의 신문기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통제와 교통국에 관련됐는지를 보여준다. (1919년) 이후 2년여 동안의 일제 검거와 탄압으로 수많은 연통제 관련자들이 구속됐고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은 재판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임시정부는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독립운동과 자제들의 민족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초등과정의 인성학교와 중등과정의 3.1중학은 정부가 운영했던 공립학교다. 민족교육은 우리 역사와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 한국혼을 잃지 않도록 교육했으며 한글 교과서를 기획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독립신문은 국내외 해외 동포들에게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독립의지를 고취시키는 독립운동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 독립신문이라는 것은 해외 망명지에서 수립된 정부가 독립운동을 펼쳐나가는 과정을 신문의 형식으로 발간을 했고 그것을 우리 국내에 있는 동포들에게 알려서 독립운동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거나 또는 해외 동포 사회에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임시정부는 정부의 행정 및 활동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공식 기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도 발행했다. 실체를 가진 정부만이 발행할 수 있었던 정부의 소식지 공보의 발간은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활동한 기간 내내 줄곧 이어졌다. 한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료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했다. 독립을 위한 외교의 한 방법으로 국제연맹의 제출령으로 제작된 이 책은 고대 이후 강제 병합까지 일제 식민 침략의 부당성을 집대성했다. 또한 사료편찬위원회의 주선으로 박은식은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전시켜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발간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됐던 임시정부는 인구세 납부의 의무를 명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관리가 나타나 있는 임시정부 세입 세출 계산서를 보면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인당 금화 1원의 인구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독립공채도 발행했다. 독립공채는 중국과 미주에서 발행됐는데 원화공채는 당시 재무총장 이시영의 임시정부 명의로, 미주에서 발행된 공채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명의로 발행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연맹과 미국 유럽열강과 중국 등의 인정을 받기 위해 독립외교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4개월 전인 1919년 1월, 김규식은 신한청년단 대표로 파리에 파견돼 대표부를 구성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김규식은 전권대사로 활약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도록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는 러시아 노동정부에 독립자금을 요청하러 러시아 모스크바에 한 형관을 파견했다. 국무총리 이동휘는 혁명에 성공한 소비에트 공화국과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1919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구미위원부는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미국 의회 정계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외교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계 각국에서의 인지도를 넓혀갈 수 있었다. 중화민국의 손문호법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승인했고, 소련의 레닌 정부도 임시정부를 승인을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런던에서 세워졌던 폴란드 임시망명정부, 또 프랑스 임시망명정부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했어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자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는 의열투쟁을 벌여나갔다. 1932년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무조직이었던 한인애국단 소속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왕 처단을 시도하고, 윤봉길 의사는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과 상하이 침공을 축하하는 기념식장 단상에 폭탄을 던졌다. 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을 붙잡으려 혈안이 됐고, 일제의 탄압으로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야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등지를 전전했다. 이 이동 시기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의 낙양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해 한인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윽고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국민당 정부가 전쟁을 피해 이전한 임시수도 충칭에 도착했다. 8년 동안의 고단한 피난길 끝에 자리를 잡은 이곳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 체제를 새로이 정비했다. 1940년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운영된 임시정부의 지도체제는 수립 초기에 대통령제에서 집단 지도체제인 내각 책임제, 국무령제로 변화했고, 충칭에 도착하면서 주석과 부주석 제도로 정착하게 된다. 이렇듯 발전된 역량을 바탕으로 임시의정원은 1941년 광복 후 세울 민족 국가 건설의 모습을 제시한 건국 강령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공통의 말과 글로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 정기를 길러온 최고의 조직이다. 건국 정신은 삼균주의에 의해 근거를 두었으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이다. 제3장 건국에 제시된 건국 과정은 세 개로 구분했는데 제1기엔 적의 통치기구를 완전히 없애고 정부를 수립한 제2기는 지방자치실현, 전국의 토지와 규모가 큰 생산기관의 국유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시행 등 민주제도를 시행한다. 그리고 완성기에 건국에 필요한 항정기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에 기초한 민족국가 건설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가 임시정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사상적 유연성과 전시체제로 인해 1940년대 중국에서 활동하던 항일단체들은 이념과 노선을 초월해 임시정부로 통합돼 갔다. 임시정부의 정치 통일은 군사적 통일로 이어진다.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이래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와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임시정부 예하부대인 광복군으로 흡수 통합된다. 충칭 임시정부 시기 광복군은 이전 무장독립투쟁의 군맥을 계승하여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무장독립군이 하나로 뭉쳐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본격적인 항일 독립전쟁을 수행했다. 이 세계 한민족하고 한나라하고 우리 하고의 절대한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45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일진이 환국하면서 27년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항일 독립운동의 대장정을 마치게 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이라는 군주사회를 벗어나 한국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등장한 입법, 사법, 행정을 갖춘 민주공화정부였다. 임시정부 기간이 2, 3년 정도인 폴란드와 프랑스 임시정부를 제외한다면 임시정부라는 국가 형태를 갖추고 독립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사에 유일하다. 그러한 이유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열강은 전후 처리 협상 과정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독립을 보장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했다. 오늘 마치 독립진이라서 우리의 27년간 독립운동의 중심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 임시정부가 있었기에 바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는 것이다.